이정미요? 이정미 대통령이라고요? 제가 아는 이정미 후보는 되게 괄괄한 사람이고 따스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후보로 나간 것 같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정미 후보님은 딱 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 헌너위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셨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랑 생활 쓰레기를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관로에서는 한꺼번에 다 섞어가지고 빼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법 위반이죠? 초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답지 않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심판 국회 수출위원 활동도 하셨고,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지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문제도 되게 집중해서 해결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입헌하신 걸로 알고, 근데 이게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 바깥에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시민들에게도 그 정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서 좋았어요.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으로부터 지배받는 것이다. 사실 처벌 규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위반을 하고 사람이 다쳐도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다든가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벌벌 떠는 거예요, 국회가. 이정미 대표가 당대표를 했을 때 우리 당의 가장 전성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이제 데스노트라고 해서 우리 정의당이 좀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많이 받기도 했고, 또 당원들한테도 많은 자부심이 되었고, 원칙 앞에 자고우면하지 않는 정당, 실익을 따져가며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 정당,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정의로운 정치를 향한 결단의 상징입니다. 또 원내교섭단체가 돼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했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의 칭찬을 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창원에서 그 자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정말 고생하면서 선거 승리를 일궈냈던 이런 또 기억들이 납니다. 당신 곁에 제일 먼저 골인하는 돌봄 대통령, 당신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넘겨줄 수 있는 정의당의 대통령 이정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가 한창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언박싱과 또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공중파 TV 토론에 이어서 오늘은 한 분 한 분의 후보자 여러분을 모시고 네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집중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정책을 검증하는 대선 후보 정책 청문회 자리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차별과 불평등, 또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위기의 시대에 맞이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초래한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낡고 익숙한 과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용감하게 변화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일 텐데요. 하지만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은 난무하는 거대 양당 중심의 대선 논의는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그저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책 청문회가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또 정의당 후보들의 명확한 정책 해법으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정의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청문회는 각각의 후보들마다 비공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한 번에 방영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정책 청문회의 주인공이신 이정미 후보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신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갈 정의당의 대선 경선 후보 이정미입니다. 네, 정말 짧고 굵은 인사해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이어서 정책 청문회에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맹활약하고 계시죠? 김수민 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셨고요. 현재 경제민주주의 21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바사의 활동가이자 녹색 전환 청년그룹의 활동가이신 김혜미 활동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꿋꿋이 다른 패널들 소개할 때 박수를 쳐주셨죠? 네,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오신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홍식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후보들에게 날려주실 핵심을 콕콕 찌르는 예리하면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질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청문회는 공통 질의, 또 패널 질의, 그리고 당원 질의의 세 꼭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각 후보들께 똑같이 드리는 공통 질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40분의 시간 동안에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패널 질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후보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약 3분 이내에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질의가 종료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하나의 당원 질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후보들께 드리는 공통 질의입니다. 이정미 후보님, 치트키라고 하는 단어 알고 계시죠? 네, 치트키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른바 이것은 나의 치트키. 이정미 후보가 생각하는 나만의 원픽 공약은 무엇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원픽 공약은 돌봄 혁명으로 돌봄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복지국가는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해서 그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 실업, 퇴직, 산업재해, 그리고 가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살피는가를 중심으로 국가 설계가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상당히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잘 보장되어 있지가 않고 또 고용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거의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지시를 받고 혼자 일을 하는 이런 노동 형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뭐 직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도 이전의 어떤 질병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복지국가가 시장 바깥에 밀려난 사람들을 국가가 일정하게 보조해주는 이런 시스템만 가지고는 지금의 변화된 사회 체계 안에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사람들을 완전히 각자도생의 삶으로 내몰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대가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국가가 서로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굳건하게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관계성을 회복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근본적인 국가 비전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국가가 GDP 성장 지표를 국정 운영의 어떤 지표로 삼아서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평등, 환경, 주택, 건강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인 삶의 얼굴을 끄집어내서 삶의 질 개선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운영 지표를 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돌봄이 이 사회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현물현금 복지를 주는 이러한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봄을 하는 사람도 시민의 권리로서. 그러면 당연히 이 돌봄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 수행자들에 대한 이 가치평가도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참여소득을 정당하게 지급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곧바로 패널 질의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널 질의는 뭐 순서나 횟수 이런 것들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문 던지시고 싶으신 패널 분께서 후보자에게 원하는 질문 충분히 던져주시면 좋을 거고요. 다만 첫 번째로 어느 패널께서 질문하실지를 제가 좀 정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바사의 활동가이신 김혜미 활동가께서 첫 번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의 공통질의 답변 매우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GDP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표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한편 GDP가 아니라 저는 이제 NDC 아시죠? 네. NDC에 대한 국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저는 국제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선 후보인 만큼 NDC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매우 정치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저는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세 개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후보님의 개인의 입장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2050년 탄소중립 사회, 2040년까지 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50%로 줄이는 것.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40년도, 50년도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수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하한선만 정하고 어떤 수치까지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결정의 뒷받침을 오히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나리오 중에 1, 2안 자체는 아예 탄소중립 목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탄소중립위원회 앞에 가서 이런 탄소중립위원회는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인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확하게 다시 50%로 2030년 50%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정의당도 그 과정에서 아마 지난 그 국회에서 반대 표결을 붙이고 여러 가지 반대 토론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정미 후보께서 돌봄국가 제기하신 건 정말 그 복지국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기했다는 면에서 진보당의 후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2022년 3월 대선은 진보정당, 그러니까 정의당에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당과 중도당이 박빙으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나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엄청난 압력을 지금 정의당에게 아마 주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이 도대체 누구의 정당인가? 정의당이 누구를 대표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마치 수권 정당처럼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의당이 정말 대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지점들이 정의당의 활동들이나 지금 후보님들의 어떤 공약들을 보면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인지 아니면 정의당이 대표하는 특정한 계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 그것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서구 진보의 가장 큰 문제가 정체성의 정치하고 분배 정치를 어떻게 결합해낼 거냐, 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진보가 제기했던 문제가
성장에 대한 문제나 재벌에 대한 문제나 어떤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문제, 수출주도 성장 체제에 대한 문제, 이런 어떤 산업 구조와 우리 사회가 걸어왔던 경제 발전의 과정이 만들어냈던 불평등과 빈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오는 노력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정미 후보님의 공약들이나 어떤 선언들을 보면 돌봄국가라고 표현되지만 그런 어떤 지속가능한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현재 한국의 재벌 체제에 대한 대안, 이런 대안들은 없는데, 재벌이 아니고 그래서도 대기업이 아니라도 수출이 아니라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이 정치권은 소수자의 목소리가 너무 과대대표되는 구조다. 그리고 다수자의 이야기가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도당 보수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정당은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단적으로는 이번에 하천대유 사건으로도 드러나긴 했지만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고 재벌들을 도와주는 정당이고, 이런 정치 세력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얘기하는 그 국민이야말로 다수의 국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지역 경제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나 정치권 바깥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저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 정치와 분배 정치는 저는 이것이 마치 선우가 있거나 대립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평등 사회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지금 여성과 남성 간의 상당한 임금 격차,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분배 정치가 개입되어 있죠.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결합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얘기를 하면 어떤 분배 정치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장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의 어떤 기존의 재벌 체제가 21세기 들어서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이미 10대 재벌 안에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다 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재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혁신 기업이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들, 이 플랫폼 독점 기업이 혁신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시장을 파괴해 나가고 있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정의당이 만들어내야 된다. 경제민주화의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K자 성장 동력을 바라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로 솟는 막대기만 자꾸 얘기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막대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 순환경제 문제를 지금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왜 청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서울로 옵니까? 그냥 200만 원, 250만 원짜리 일자리라도 서울에 가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죠. 그리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그 조그만 그 대기업 정규직 거기를 가려고 그냥 고시촌에 우글우글 모여 살기 때문에 집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참여소득 이외에도 지역마다 어떤 앵커 기업들이 여러 청년 일자리를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경제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제 머릿속에 있는 구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들 주셨는데 시간 안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패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미 후보님 핵심 공약 중에 삶의 질 지표로 GDP를 배치한다.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프랑스라든가 서유럽 선진국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일부 또 지역적으로도 이와 같은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도 몇 번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분들과 만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GDP에 이렇게 얽매여야 되느냐. 조금은 도발적으로 이제 그분들하고 논쟁을 할 때 뭐라고 해본 적이 있냐면,
우리가 꼭 성장을 해야 되는가? 어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매번 이와 같은 2%, 3%의 성장의 얽매이다 보면 어느 땐가는 뭐 기후위기도 닥칠 수 있고 전 지구적인 한계에 부닥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게 이제 제 견해로는 그분들의 벽을 못 넘겠더라고요. 진보적인 분들조차도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성장을 못하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층은 하위 계층, 중하위 계층일 거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충분히 있지 않고 그다음 그것들을 또 대비할 어떤 재원의 마련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같은 성장 담론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번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유엔까지도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야 너네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국내 정치인들만 우리는 아직도 성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국 이래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경제가 왜 아직도 성장을 안 하고 있냐. 그런데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는 어떤 정치가 성장 동력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성장은 너무 특정한 계층에게 성장의 과실이 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일단 경제가 제대로 돌게 만들어서 이것이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다시 재구조화해내는 과정,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패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이어서 같은 패널께서 좀 더 심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분께서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다른 후보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설정이 있습니다. 친구 찬스가 제가 오늘 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후보님들의 친구 찬스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친구 찬스를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모 대선 주자분에 대해서 내가 그 대선 주자의 친구라면 너 그만둬라 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그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대선 주자에서.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그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친구를 넘어서지 못하는 대선 주자는 미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각 후보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정미 후보에게 굉장히 이제 툭 터놓고 지내는 친구이면서 기분 나쁜 얘기도 막 하는 그런 친구가 있겠죠 분명히. 네. 예, 그 친구분들을 떠올리면서 편의상 그 친구의 이름을 수민이로 하겠습니다. 예, 수민이가 전화를 겁니다. 네. 겁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내가 전화를 먼저 걸었는데 왜 내가 여보세요라고 하지? 하여튼 정미야, 너 정의당 경선 나왔더라? 잘 지켜봐줘. 그 네가 나올 때도 됐지. 옛날에 뭐 심상정이 뭐 그 장강에 뭐 뒷물이 안물을 밀고 간다 그러는데 이제 심상정도 좀 밀릴 차례가 된 것 같아, 그지? 네, 박지성 다음에는 손흥민도 있으니까. 박지성, 손흥민 사이에도 여러 명 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친구니까 당연히 홍보를 해드리고 싶은데 친구를. 근데 이 부분이 딱 걸리더라고. 그러면 이정민은 심상정처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해봤는가? 예전에도 심상정 전 대표가 권영길 전 대표한테 도전할 때 그 부분이 이런 게 밀려서 떨어진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그게 나의 핸디캡이라면 정의당에는 아마 심상정을 뛰어넘을 어떤 도전자가 있을까? 없는 거 아닐까 혹시? 그냥 계속 심상정이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너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논리가 무엇일까?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가. 정의당의 대선은 정의당이 치르는 선거야. 그리고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비전을 가지고 치르는 선거야. 지난 총선이 굉장히 어렵기는 했어.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뭐 거의 파란 물결이 전 지역을 휩쓸었고 그래서 유일한 노란 점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심상정 의원은 그 이전에 지역구를 2번이나 이제 사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겠지. 나는 첫 번째 지역구 도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 전체 후보자들 중에서 그렇게 성적이 나빴던 건 아니라고 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이번에 대선 경선에 나왔더니 야 역시 크게 될 인물이다. 이정미를 응원해주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 정의당의 소신과 가치와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저 정의당을 더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아마 다음번 총선 때는 이정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장혜영 의원 뭐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등판하게 되지 않을까? 그 한계를 극복을 해야겠지. 이제 비례 정당의 한계를. 근데 내 생각에는 네가 심상정하고 딱 겨뤄볼 수 있는 것이 대표를 해봤잖아. 어쨌든 당대표를. 보니까 요번에 본인 선거 성적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했더라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재보궐선거 이걸 승리로 이끈 대표다 자랑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그때 니네가 이겼을 때 같이 기뻐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2018년 지방선거는 워낙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던 선거라서 정의당한테는 사표론이라고 하는 그 마법과도 같은 족쇄가 없는 선거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2019년 재보궐선거는 민주당하고 연합을 했는데 겨우 이겼단 말이야. 마지막에 그 투표함 깐다고 내가 그때 지켜본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줄 알아? 예. 근데 이런 선거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의당의 그 당시 지방선거는 정의당의 뿌리와 토대를 얼마만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 확신이 없는 많은 정의당의 당원들을 확신으로 불러일으켰고 출마를 시켰어. 그리고 전국의 광역 시도 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를 만들었지. 이렇게 반말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다. 근데 지금 전화치고는 너무 교양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니? 원래 이래. 나는. 그리고 창원 보궐선거는 정의당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선거였다고 생각해. 노회찬 대표님이 가신 그 자리를 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고 알겠지만 짐 다 싸들고 내려가서 한 2달 가까이 창원에 굉장히 많은 오피니언들, 시민단체들, 주민들 만나면서 노회찬의 자리를 꼭 지켜달라고 그런 노력에 기반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누르고 정의당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었고 수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어. 근데 권영길 후보가 과거에 그 지역구에서 당선될 때는 민주당 출마를 해도 뭐 단일화 같은 거 안 하고 당선됐단 말이야. 그게 정의당의 현실이지 않을까? 아직까지 정의당이 10년 동안 이제 뭔가 진보정당에 2번의 큰 부침이 있고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그 중간 정도의 당대표를 했다는 거지. 그때 내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 이제 정의당 안에 패배주의란 없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정당이라는 확신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 그 이전까지는 당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과연 정의당으로 우리가 진보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그 2번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아니야, 이제 물음표가 우리가 느낌표로 만들 수 있어. 알겠어.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공약 질문이 한 가지는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나는 이 좀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거, 정무적인 걸 좋아해서 보니까 대통령제 폐지, 의원 내각제 하자.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예전부터 얘기하던 거니까 이게 좀 눈에 띄던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개헌을 해야 되는데 2024년 총선 때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따라가서 그냥 정의당이 개헌선 차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사실 내가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3선 4선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속으로는 다 내각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그런데 원체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호불호가 심각하게 갈리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국회의장이 되시면 꼭 한 번씩은 개헌 얘기를 한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어떤 정치 권력 체제로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국민 여론 때문에 말씀 쉽게 못 꺼내셨죠?
이정미가 얘기를 할 테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언제까지 남 안 되게 하는 일에 골몰하면서 5년을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정미 그거 좋은 얘기인데 너 혼자 해 이러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아니지. 했다가 욕 먹을까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다수 의원들이 권력에서 다 밀려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합의의 어떤 정치를 이루자는 게 자기들한테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또 끼리끼리 해먹는 게 내각제 아니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충성하는 국회가 될 것인지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국회가 될 것인지 그렇게 설득할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민의 의사를 모아야 되고 다른 정치 세력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개헌하자라고 해서 그 당위를 인정받는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 정의당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정의당이 되면 개헌이 훨씬 쉽다.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다른 정당들이, 거대 정당들이 어쨌든 권력에 참여해서 함께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75%나 되는 높은 그 지지를 받으면서 4년 동안 왜 이게 아무것도 된 게 없냐. 물론 그 정권의 어떤 본질과 정체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서로 치고받느라고 저 정권을 쓰러뜨려야지 다음에 내가 100%를 다시 먹는다고 하는 이 정치 권력 다툼 때문에 이렇게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계속 설득시키고 있어. 그래서 내각제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다음 정권 때는 아마 이 내각제 문제가 상당히 공론화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네, 이 김수민님과 이정민 후보님의 이 통화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네요. 네, 통화를 좀 정리하고 엄청난 컨셉을 잘 소화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이 질문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다른 패널분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된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이정미 후보께서 정의당이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 노동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정의당의 수권 정당이 지금 당장 될 수 없다면 정의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분들에 집중해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하셨던 모든 국민을 위한 그런 공약 정책들은 사실 민주당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국민의당도 할 수 있고 누구나 국가혁명당인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어떤 추가로 같이 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원 내각제도 어쩌면 고른 권력의 분배 이런 차원에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누구 편에서 정치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민들과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인가도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탄중위가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주신 바도 있어요. 저는 이건 시민사회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라면 이것을 해체하고 그럼 정의당은 어떤 대안이 있나? 혹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이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고 얘기하지만 소수자를 대변하고 있고 실제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이제 정의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노동을 대변한다고 할 때도 어떤 노동을 대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는 정의당이 돼야 된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데 왜 국민들은 그럼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나요? 정의당이 아직까지 가시권 안에 안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가시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대선에서 우리가 이런 그 공약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당이 그래도 서민 편에서 뭔가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안간힘을 쓰는 정당이다. 그래서 내가 저 정당을 완전히 100% 지지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소중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당이다라는 인식이 일정하게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리는 문제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정의당이 뭔가 이 선거제 개혁의 대의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
기성 정당들하고 타협을 했다. 조국 문제에 대해서 말끔하지 못했다. 저도 사실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뼈아프게 그 당시에 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는가, 이런 철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선에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반성이 한번 끊고 가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들이 당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시켜서 한번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당의 부침이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저 정당도 별로 뭐 다르지 않네, 이렇게 비춰졌던 거, 이거를 다시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회복시켜낼 건가,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절박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분배 문제와 의원 내각제 뭐 사회적 대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내각제는 권력을 배분한다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10년을 좌우할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미 공약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매주 1회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시민단체, 주민조직, 그 다음에 노동조직,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하는 플랫폼이나 비정규직, 그 기존의 어떤 노동시장 바깥에 나와 있는 이런 노동조직들을 한 대표자들을 폭넓게 구성을 해가지고 매주 1회 이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회의를 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이면 48번을 만나게 될 텐데, 그 48번 안에 예를 들어서 양보, 타협, 이것을 연대의 가치로 승화시켜내기 위한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정치가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못하고 있죠. 어떻게 좀 해가 나가실 생각인가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불평등 문제가 일단은 맨 위에는 자산 불평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기 싫게 만드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 잡아야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소득 격차가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지금 6배가 넘어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득 상위 10%의 사회연대 임금 제도 같은 것을 만들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노조에서 실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도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합의를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임금 갭을 30% 이내로는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회적 대화를 그렇게 하려면 가장 문제가 한국에서 그 사회적 이해를 대표하는 집단들이 조직화된 대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노동도 겨우 200만에 불과하고, 아까 비정규직 말씀하시고 플랫폼 노동자 말씀하셨는데 전혀 조직화되지 않는 계층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모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얘기는 서구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중앙집권적이나 산별로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모델들을 상정하고 계신데, 한국에 과연 그것이 가능할 건가? 라는 데 의문이 듭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산별교섭 법제화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 선거 공약의 주요하게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교섭권을 보장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구성하고 있는 연대회의의 대표성, 이것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아마 흩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개별적인 노동자들이 일정한 자신의 대표 조직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거죠. 자, 당신들의 대표 조직들을 만드는 것을 돕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식으로 돕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양한 유니온 형태라든가, 제가 사실은 당대표가 됐을 때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노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것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내가 노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운 곳에 가서 뭐 제가 얘기하는 뭐 통합돌봄센터나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당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직을 어디에서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앞서 이제 저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장 지표를 어떤 식으로 대치 나갈 건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아래로부터 성장 동력을 끌어모으겠다. 그럼으로써 이제 선순환을 재구조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과 비슷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말씀처럼 쉽진 않을 거란 생각이 네. 듭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이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규제들을 해체함으로써 그것을 성장 지표의 어떤 상승 동력으로 삼았는데 그에 대한 이제 비판도 적절히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맥락으로 진보 개혁 연대와의 단절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 문제 의식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종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약간은 의문 드는 게 과거 정의당의 1년 전, 2년 전, 최근 이와 같은 행보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 많은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일반 국민들은 정의당은 항상 민주당의 정책들을 지지해주고 충실한 우군으로 역할을 했었는데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제가 거꾸로 답을 좀 드리면요. 아까 이제 총선에 지역구도 수성 못했는데 대선 되겠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는 총선 패배가 저한테 안겨준 굉장히 큰 선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달 넘게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왜 꼭 정의당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붙들고 거의 면벽수도 하다시피 한 달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때 나는 뭘 잘못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때는 저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당이 아니면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이런 사회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정의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이런 결심으로부터 대선에 이르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행보에 대한 어떤 단절, 지금 이 시기에 정의당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명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답을 좀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그냥 끝나버렸죠. 그리고 그것도 성공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심상정 대표의 주 4시간 노동제도 이게 자칫하면은 대기업 정규직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만 어떤 혜택이 가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더 박탈감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논의를 할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논의를 할 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불 능력, 소위 얘기해서 이 기업 간의 어떤 분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해결책들을 함께 내와야 된다. 이익공유제 같은 부분들을 이제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내걸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떤 원청으로의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잘 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시장 내에서의 격차 해소 문제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요. 네. 답변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받고 그리고 나서 이 패널 질의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도 일단은 지역경제 안에 앵커 기업과 그 안에 지역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 정도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질문을 내가 꼭 해야겠다 하시는 패널께서 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패널께서 질문을 하실까봐 다들 참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러면 안 하시니까 어제 우리 정의당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화천대유 사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고 이제 저간의 사정들 내지는 이제 반응들을 이제 저도 살펴봤는데
주로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당한 또 반발이 있더라고요. 일견 예상할 수 있는 분들로부터 그에 대한 입장은 있는지 왜 그리고 저는 자칫 정의와 공정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의당에서조차 그와 같은 반론이 조직적으로 이와 같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의당 내부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반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다 이게 쭉 보면은 주로는 이제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한마디로 이게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이냐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사는 집을 져가지고 1000배의 수익을 남겼다. 이런 세상을 방치해두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략하게 마지막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벌써 패널과 후보자들의 열띤 질문과 대답으로 이제 할애될 수 있는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당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았구나. 네, 아직 하나가 끝난 줄 남았습니다. 알고. 네. 그렇죠. 길죠.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 당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던 4가지 중에서 하나를 후보자님께서 아마 여기 들어오시기 조금 전에 아마 추첨을 해 주셨을 텐데요. 네, 화면 띄워주시죠. 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집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도덕성과 정체성,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정미 후보님의 순발력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저는 정체성을 버리겠습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다음 기회, 그러니까 정치는 다음 기회라는 것이 있는데 도덕성을 버리면 다음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진정성 있고 순발력 넘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3가지 공통 그리고 패널, 이제 당원 질의까지 모든 질의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숨가쁜 시간이셨을 텐데요. 전혀 사전에 질문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곧바로 즉석에서 진행된 만큼 아마도 1분 마무리 발언 정도를 후보자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코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를 어디로 봐야 되지? 네. 당원 여러분, 고발사주, 화천대유,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과거의 죄를 들춰내는 무슨 사법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년은 100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을 믿으시고 이정미를 믿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제가 반드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패널 여러분으로부터 박수가 나오는 1분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정미 후보의 정책 청문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 그리고 비전,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을 여러분께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3분 후보님의 정책 청문회도 함께 꼭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정미 후보에 대한 정책 청문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는 정의당 정책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